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철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인류 최초의 항암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지금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3차 병원에는 암 환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암센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최고 의과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 의과대학병원에도 암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나파버 암센터입니다. 이 암센터는 시드니 파버가 1947년 설립한 소아암 연구재단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파버야말로 항암제의 아버지로 불리는 항암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파버는 1901년 뉴욕 버팔로라는 동네에서 유대인 부부의 14자녀의 셋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생긴 의과대학 유대인 쿼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의과대학 입학이 불가능해지자 파버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의과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독일에서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다시 미국 하버드 의대로 편입하게 됩니다. 파버는 20세 때 벌써 이디시어와 영어, 독일어 3개 국어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 후덜덜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 가질 순 없는 모양이에요. 파버는 매사가 깐깐하고 세심한 좀 피곤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마다 정장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네단추 시드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죠. 그랬던 파버는 1920년대 말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인 지금의 브리검 앤 우먼스 병원에서 병리학 고급 과정을 수료하고 보스턴 어린이병원에서 병리학자로서 일하게 됩니다. 뛰어난 경력을 인정받은 파버는 일하던 병원의 병리학 과장이 되고 그렇게 병리학자로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환자를 보지 못하고 현미경으로 조직만 관찰하는 병리학자 일의 회의를 느낀 파버는 과감하게 전공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곧이어 파버는 직접 병동에서 소아 환자들을 만나며 소아 백혈병 치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버는 그 많은 질병 중에 왜 백혈병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1940년대의 의료 현실 속에서 백혈병은 진단과 동시에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는 의사들도 포기한 질병이었습니다.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고형암의 경우 외과 의사를 만나 암을 절제하던지 방사선 치료를 받아보던지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했죠. 피를 다 뽑아버리거나 골수에 방사선을 쏘아버리면 백혈병을 일으키는 암세포는 사라질지 몰라도 환자 또한 잃게 되겠죠. 따라서 당시 의사들은 백혈병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준 뒤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돌려보내는 것 말고는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외에 비정상적으로 분열하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둘째로 백혈병은 암 중에서 유일하게 현미경만 있으면 암의 진행 상황이 관측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CT나 MRI가 없었기 때문에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고형암의 경우에 암의 크기의 변화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백혈병은 피 한 방울만 있으면 현미경으로 악성세포를 셀 수 있었기 때문에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했죠. 따라서 백혈병은 어떤 약물이 가지는 항암 효과를 관측하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었습니다. 가장 외면받았던 백혈병이 오히려 항암제 연구에 가장 탁월한 표본이라는 것을 파버는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하여 파버는 혈액학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당시 혈액학계의 핫 이슈는 다름 아닌 빈혈이었습니다. 철분이 결핍되면 빈혈이 생기는 것은 당대에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 외에 다른 인자의 결핍에도 빈혈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상 혈액세포 발달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중 파버가 집중한 인자는 바로 엽산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골수에서는 1초에 약 200만 개의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골수는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방불케 하는 혈액세포 공장인 것이죠. 조혈모세포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면서 점차 적혈구로 성장해 가는데 분열을 한 번 할 때마다 세포는 가지고 있는 DNA를 2배로 복사해야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엽산입니다. 체내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는 DNA를 복사할 수 없고 DNA가 없으면 세포는 분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적혈구들이 혈액에서 관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빈혈을 어려운 말로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라고 합니다.
거대 적혈모구 빈혈 환자에게 엽산을 복용시키면 빈혈 수치는 좋아지고 거대해진 세포가 다시 예쁜 도넛 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버는 이 현상에 착안하여 백혈병 환자에게 엽산을 주면 비정상적인 림프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엽산을 투여받은 백혈병 환자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자 비정상적인 백혈구들이 투여하기 전에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엽산 실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올스톱하였지만 파버는 이 실험을 오히려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엽산이 백혈병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엽산의 역할을 방해하는 엽산 기량제가 백혈병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파버는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옛 동료 수바라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수바라오는 과거 하버드 생화학과에서 세포에서 분자를 추출하는 연구로 각광을 받던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자 전형적인 은둔형 아싸로서 주류 인사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1940년 종신교수 심사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이에 단단히 화가 난 수바라오는 하버드를 나가서 제약회사인 레델리 연구소로 취직하게 됩니다. 수바라오는 같은 은둔형이자 아싸였던 파버와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죠. 엽산 부족의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돈 냄새를 맡은 제약회사들은 엽산 추출에 혈안을 벌이고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델리 연구소는 전술을 바꿔서 아예 엽산을 합성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바라오는 바로 이 엽산 합성 연구진의 디렉터로 일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엽산은 DNA 합성에 꼭 필요한 인자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온 엽산은 DHFR이라고 하는 효소의 환원 반응에 의해 DHF 그리고 THF로 변하게 되고 이 THF가 DNA 합성에 꼭 필요한 중간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수바라오는 엽산을 합성하는 중간 단계에서 제조법을 변형시켜 엽산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효소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기량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 엽산과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DHFR은 엽산인 줄 알고 덥석 물지만 이것이 본드 마냥 붙어서 안 떨어지기 때문에 DHFR이 엽산을 THF로 환원하는 것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파버가 꿈꾸던 치료제였습니다. 미치광이처럼 분열만을 반복하는 혈액암 세포가 더 이상 DNA 합성을 못하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분열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파버의 빅픽처였습니다. 파버는 백혈병 치료에 사용할 엽산 기량제를 받을 생각에 온통 들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파버는 보스턴 어린이병원에서 로버트 샌들러라는 3살짜리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샌들러는 보스턴 조선소에서 일하는 조선공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였는데 언제부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열이 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오게 됩니다. 아이의 안색은 우윳빛으로 창백했고 비장은 눈에 띄게 커서 옆구리에서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파버가 피 한 방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수많은 미성숙한 백혈구 모세포들이 시야로 들어왔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수바라오에게서 테로일 아스파르트산을 소포로 받은 파버는 1947년 9월 6일 샌들러에게 투여하기 시작했고 샌들러는 인류 최초로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PAA는 효과가 없었고 샌들러는 점점 더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파버라지만 참담한 결과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대실패일세. 전혀 효과가 없다니 내가 너무 무모했어. 너무 좌절하지 말게나. 다른 항엽산제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나. 방금 뭐라고 했나? 다른 항엽산제? 하지만 좌절도 잠시. 파버는 수바로우로부터 아미노프테린이라는 새로운 항엽산제를 받게 됩니다. 파버는 약물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의 몸에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샌들러의 혈액에서 백혈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백혈병 모세포는 샌들러의 혈액에서 거의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샌들러는 기력을 되찾고 병원에서 퇴원했고 한 달이 지나 제 발로 걸어 다시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파버의 기록에 따르면 비장이 줄어들어 옷의 배 쪽이 헐렁할 정도였고 이상 출혈도 없었으며 식성도 쌍둥이 형제 엘리엇과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암의 진행을 약물로 되돌린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가 완벽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미노프테린을 비롯한 항엽산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처음에는 호전을 보였으나 몇 개월 뒤에 암은 예외 없이 재발하였으며 결국 안타까운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로버트 샌들러도 몇 개월을 더 살다가 1948년 사망했습니다. 파버는 1948년 4월 항엽산지로 치료한 사례들을 모아 뉴잉글랜드 의학교지에 논문으로 실었습니다. 파버가 치료한 환자는 총 16명이었고 16명 중 10명에서 증세가 완화되었으며 그중 5명은 진단을 받은 뒤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진단 뒤 6개월을 더 산다는 것은 영원이나 다름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항암제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파버가 논문을 발표한 지 언 74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현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완치율이 75%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1000명의 어린이들이 소아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소아암 환우들의 큐어를 빌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